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입니다. 저는 AI를 교육이나 다양한 지식 서비스에 적용하는 인간 AI 협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AI 전문가로서 바라본 ATD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현업에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AI와 관련된 ATD 2025 세 가지 트렌드를 소개드리고 AI와 함께하는 학습과 일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제 나름의 답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트렌드는 이 AI 네이티브 조직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AI 퍼스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쇼피파이에서 CEO가 얼마 전에 이 전 직원들에게 남긴 메모입니다. 이게 보면 이 AI 사용이 우리는 이제 습관적이고 반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업무에 있어서 AI를 적용을 해야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전 사이클에 AI를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직원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 평가 체계에 있어서도 AI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학습을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채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왜 AI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지, AI를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만 새로 인력을 보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CEO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이 언어 학습 앱을 만드는 듀오링고에서도 최근에 이 AI 퍼스트 관련된 선언을 CEO가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 컨트랙터 워커들, 그러니까 이제 외주 인력에 대해서 AI로 점진적으로 대체를 해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쇼피파이와 비슷하게 채용이라든가 평가 체계에 있어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자동화가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만 역시 충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조직들이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이 AI를 정말 전면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전체 인력의 3% 정도를 감축을 하는 레이오프를 단행을 했는데요. 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감축 인력의 40%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바로 이 AI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침투를 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티아 CEO가 이야기를 합니다. 30%의 코드, AI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코드의 30%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관리 단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인력 감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뭔가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AI 회사 중에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챗GPT 같은 이 클로드라는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 이코노믹 인덱스, 경제 인덱스를 발표를 합니다. 바로 이 AI 활용 양상을 다양한 업무와 노동의 형태를 통해서 보는 그런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클로드라는 모델을 어떤 업무에 어떻게 쓰는지를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가 놀랍지 않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기술 문서 작성 또 수학 같은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인력에 대한 대체 효과라든가 또 생산성 향상 효과도 더 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별 활용 비중을 보더라도 전체 직업 중에 36% 정도는 4분의 1 정도 업무가 혹은 그 이상이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한 4%의 직업, 아직은 소수이지만 이런 직업에서는 전체 업무의 4분의 3 이상이 AI로 자동화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사용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은 AI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자동화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자동화뿐만 아니라 증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작성한 것을 수정해달라고 한다든가 사람의 아이디어를 같이 AI랑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가 하는 이 증강에 대한 니즈가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임금 수준별로 분석을 했을 때에도 중, 고 임금 직군에서 AI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봤을 때 점점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AI를 쓰기 시작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AI 퍼스트를 표방할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AI 기술에 있어서 2025년은 정말 이 에이전트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에이전트에 대한 주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TD에서도 많이 이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이제는 에이전트가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다, 팀메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란 어떤 기술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 AI 에이전트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란 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키지 않더라도 AI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AI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다양한 도구와 외부의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그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는 멀티모달, 그러니까 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센서 데이터, 숫자 이런 것들도 보고요. 도구 사용, 외부에 있는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검색을 한다든가, 엑셀을 통해 계산을 한다든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을 하고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에이전트 기술이 왜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 에이전트가 적용된 대표적인 서비스의 사례가 바로 딥 리서치입니다.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픈 AI, 구글, 또 퍼플렉시티, 또 우리나라 기업인 라이너 같은 기업에서 요즘에 앞다투어서 이 딥 리서치 기능을 내놓고 있습니다. 딥 리서치는 이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은 양의 온라인 정보를 취합해서 리서치를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현황 파악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금융 도메인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주고 이런 조건을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에이전트가 꽤 긴 시간 동안, 여기 경우에는 이제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23개의 외부 리소스를 자기가 직접 분석을 해가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런 표도 직접 만드는 것이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5분 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 약간 그 업무 일지를 쓰듯이 AI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AI가 한 작업을 검수를 하면서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을 지금 했구나. 이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피드백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이전트의 사례는 마누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어떤 리서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웹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앱을 만든다거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 회사의 조직도를 그리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표현해줘 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이런 작업을 수행해서 웹페이지를 만들고 조직도까지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게 업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수십 가지 업무를 자기가 나누어서 계층화해서 분류하고 심지어 투두 리스트를 관리를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자기가 완료한 것들은 체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AI가 이런 것들을 하는지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하는 것이 사람이랑 꽤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추론 모델,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델들은 단순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주면 답을 그냥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혼잣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중얼중얼하면서 과정도 생각하고 계획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모델들이 이 혼잣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혼잣말을 하는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검색 중인 내용이 뭐고 이 소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어떤 추론을 하는지 여기 보시면 I'm think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또 신기한 부분은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감탄을 합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다. 너무 재밌는 내용이다.
AI가 감탄을 한다라는 것이 좀 믿기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추론 모델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언제 그 작업을 마쳐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약간 신입 직원 정도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들여다봤더니 AI가 그럼 왜 이런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가 그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딥시크라는 그 AI 논문에 들어있는 그림인데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사람한테 업무를 주듯이 AI한테도 업무를 주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AI를 만들 때 정답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답까지 알려주고 이거를 최대한 패턴을 파악해서 새로운 문제가 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정답을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딥시크를 만든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상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HR적인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저는 기술 요소라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보상 체계를 설계해서 AI한테 우리는 좋은 대답의 정의를 형식도 잘 갖추고 과정도 잘 갖추고 추론의 그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야 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AI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문제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풉니다. 그러면서 각각 풀 때마다 점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잘 푸는, 점수를 잘 받는 식으로 진화를 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말이 길어지면 질수록 점수를 잘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아하 모먼트까지 얘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wait, 잠깐 한 다음에 여기서 나는 깨달음이 왔다. 라고 하고 여기까지의 그 과정을 마크를 해놓고 그 다음 풀 때는 이거에 이어서 문제를 푸는 이런 굉장히 사람 같은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모델 그리고 에이전트가 바로 이 기술적인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에이전트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이전에 문제 푸는 방법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예시를 보여주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보상체계 이렇게 하면 돼 점수 잘 받으려면 이런 요소를 갖추면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천 수만 번 점수 잘 받을 때까지 풀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여기 보시는 다양한 사례처럼 에이전트가 복잡한 업무를 이제는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그래 에이전트가 그게 좀 좋은 기술이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워크 트렌드 인덱스 리포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이 이 프론티어 펌, 바로 이 선도 기업이 탄생하는 해이다라고 보고서에서 굉장히 이제 볼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에이전트들이 들어오는 이 새로운 조직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조직이 진화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단계에서는 부분적으로 AI가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에 적용하는 양상이 많은 경우 이 1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가면 에이전트와 사람이 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동료나 팀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작업들을 거의 동료가 하듯이 수행할 수가 있고요. 3단계로 가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리드를 하면 에이전트가 대부분의 이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에이전트의 역할이 확장되는 형태로 조직이 진화할 거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포트에서 이제 3가지 이 에이전트가 가져올 업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텔리전스 언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탭은 우리가 그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맥주집에 가서 탭으로 달라고 하면 맥주가 틀면 나오는 것처럼 지식적인 작업, 그 다음에 지능이 물 틀면 나오듯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인터넷 시대는 정보가 information on tap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 양질의 정보들이 거의 공짜처럼 무한하게 접근이 가능해진 거죠. 모바일의 경우에는 커넥션인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는 연결이 돼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AI 시대에는 지능이 바로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시사하는 바가 뭔가 봤을 때 많은 리더들이 더 프로덕티브 하고 싶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프레셔를 느끼고 있는데 그 해답을 지금 에이전트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텔리전스가 물만 틀면 나오듯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가?
봤을 때 이 AI 스킬링,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들을 조직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와 관련된 스킬에 대해서 리터러시를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헤드카운트를 늘리지는 않으면서 AI 활용을 통해서 효율화를 달성하고 하는 등의 시도들을 다양한 리더들이 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역시 이 리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트렌드는 사람과 에이전트가 결합된 이 하이브리드 팀이 조직도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사람과 에이전트의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 팀에 10명이 있는데 각각 사람이 에이전트 하나씩 놓고 쓴다라고 하면 1대1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걸로는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이전트가 점점 더 늘어나서 1대 100, 1대 10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또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지면 일을 수행하는 그 객체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걸 또 검수하고 피드백을 주고 취합할 수 있는 역할은 또 여전히 대부분의 조직에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병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율을 잘 조율하는 것이 조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TD 세션에서도 이 코트가 제가 본 것만 2번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과 에이전트가 결국에는 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이거는 마인드셋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AI를 우리가 단순히 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팀 멤버로 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트렌드는 이 모든 직원이 이 에이전트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이전트랑 이제 팀을 이루고 여러 에이전트를 우리가 데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사람과 에이전트의 하이브리드 팀을 이끌 AI 인력 관리자의 채용을 고려하고 있고 이 업무를 설계하는 전문 인력을 또 채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앞으로 5년 안에 팀의 AI 관련 업무로서 AI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아예 재설계하고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멀티 에이전트,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이전트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이 이 AI를 빼고 사람을 넣으면 이게 HR 업무입니다. 그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사하는 바는 점점 우리가 어릴 때부터 AI 팀원과 함께하는 리더로서의 소양을 요구받기 시작하고 AI랑 일하는 것이 너무도 익숙한 AI 네이티브 세대가 이제는 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량은 자기가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어려서부터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니어 때부터 업무 구조의 파악을 하고 업무를 설계할 줄 알고 명확한 언어로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세 번째 트렌드는 바로 이 AI가 이제는 HR 문제의 영역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R이 HAIR로 진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올 초에 CES에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회사의 IT 부서가 AI 에이전트의 HR 조직이 될 것이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 이 IT 조직에서 이 AI들을 보통은 관리를 하는데 결국 이 AI 인력을 관리하는 HR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바로 이 디지털 인력으로 진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처럼 에이전트도 온보딩하고 교육시켜주고 감독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젠슨 왕이 이 변화가 바로 이 $1 트릴리언의 가치를 가진 변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IT나 HR 이 한쪽만의 영역으로는 이 큰 트렌드를 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AI 이 두 개의 어떤 워크포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협업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의 체계로 또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더나라는 이제 미국의 제약회사가
바로 이 IT 조직과 HR 조직을 합쳐버렸습니다. 이것도 ATD에서 여러 번 이제 사례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이 사람과 디지털 기술을 총괄하는 C-레벨 스윗이 새로 생기고, 모더나는 이제 보니까 5,000명의 직원이 있고 근데 3,000개의 에이전트가 이미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비율로 보면 이미 아까 그 AI와 그 사람의 비율이 사람이 5대 AI가 3 정도의 비율은 이미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와 기술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이제 통합을 함으로써 이 두 개의 다른 워크포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업무가 가장 이 자동화되기 쉽고 사람한테 주기 쉬운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예 업무 전체를 재설계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HAIR로 우리가 진화를 할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AI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동적으로 업무를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적응을 해나가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근데 우리 조직에 과연 인사랑 AI를 같이 볼 수 있는 리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현재 역량이 갖춰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개의 에이전트가 갑자기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와 우리 인력들이 협업을 하고 이 워크플로우에 AI 에이전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최적화하고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이제는 방안이 조금씩 준비가 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AI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또 벌써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일과 또 학습의 미래를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AI가 도입이 되고 나면 실제 조직에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또 어떤 뭐 CEO들이 나와서 키노트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어떤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소프트웨어 개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간 이 개발자들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어떤 그 비영리 조직 같은 곳이고, 여기서 다양한 연구와 리포트와 실제 현업에서의 다양한 그 업무 관찰, 그다음에 서베이 등을 통해서 리포트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라 리포트가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생성형 AI의 영향에 대한 리포트를 새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봤더니 AI를 도입했을 때 개발자들이 더 몰입할 수가 있었고 작업 만족도가 올라가고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외인 부분은 가치 있는 업무에 들이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잡일에 들어가는 시간은 근데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업무라고 하면 개발자는 이제 정말 자기가 정말 머리를 열심히 쓰고 재밌는 이 개발 업무를 하는 것 자체일 텐데요. AI가 도입이 됐는데 이 업무에 드는 시간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의 해석은 이 진공 가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이 가치 있는 업무를 주로 더 잘 자동화합니다. 잡일들은 의외로 자동화가 잘 안 됩니다. 막 미팅을 해야 되고 사람들 이렇게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잘하는 것들이 더 가치 있는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은 빨리 끝나는데 그 일들을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는 반면에 잡일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잡일은 그대로 있지만 오히려 재밌는 일을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의외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AI 도입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AI를 적용하면 개발자 생산성이 30% 올라가가 아니라 그 이면의 다양한 컨텍스트와 주변 업무를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발 성과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온다라는 그 보고를 여기서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문서화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더 양질의 코드가 작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AI로 개발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5가지 이제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AI가 단순히 들어와서 기존 업무를
마법처럼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자체도 노동이다라는 것이죠. AI한테 프롬프트를 주고 AI의 작업물을 검수하는 작업은 기존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노동이고 이것에 대한 시간이나 보상 체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를 또 역량 강화의 기회로 오히려 생각하거나 또 AI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개발자들이 굉장히 어떤 작업을 하면서 또 개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AI가 잘한다고 그 일을 다 뺏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의 전반적인 퀄리티는 올라갔는데 또 오히려 배포, 그러니까 정말 이 고객사에 내놓는 결과물의 이 배포의 성과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또 보고가 있습니다. 이걸 또 봤더니 왜 그러냐면 단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AI가 워낙 빠르게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개발 일을 예를 들면 코드를 한 10줄, 50줄 쓰는 단위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면 이제는 100줄, 500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역시 개발 업무에선 향상이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그 나머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네, 이렇게 AI 도입에 단순히 어떤 생산성 향상 같은 단순한 지표로 정의되기 어렵고 복합적인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를 우리가 학습에 적용할 때 아까도 이제 다양한 사례, AI 튜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봤는데 AI 적용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았을 때요. 최근에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썼을 때 교육적 효과가 어떻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수십 개의 이 관련 논문들을 최근에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긍정, 부정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긍정적 효과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인화라든가 맞춤형 튜터링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학습 성취 향상이 된다라는 결과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메타 분석을 했을 때 효과 크기가 0.9가 나오는데요. 0.9는 웬만한 학습에서는 보기 힘든 숫자입니다. 우리가 0.3만 써도 좋은 논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0.9라는 것은 AI가 그만큼 학습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다양한 학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부정적인 효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정행위나 표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의존과 비판적 사고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AI를 우리가 정답 검색기로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할루시네이션 같은 부정확하거나 편향적인 정보, 또 오히려 스킬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의존과 관련해서 하나 재밌는 논문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터키에 10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에서 AI를 주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GPT-4를 줬을 때 학습에 도움이 될까? 이걸 가지고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랬더니 문제풀이 점수가 AI를 썼던 그룹의 학생이 안 썼던 그룹의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AI가 긍정적이구나 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이 거기서 연구를 끝내지 않고 이제 AI를 주고 해봤으니까 AI를 빼고 시험을 다시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상하신 것처럼 문제풀이 점수가 뒤집힙니다. AI를 쓴 그룹이 오히려 더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I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하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AI를 주면 정답 검색하는 데 쓴다라는 것이죠. 전혀 본인의 학습에 이걸 활용을 하거나 지식 확장의 도구로 쓰지 못하고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학습자를 탓하기보다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답을 검색할 수 있는 툴을 주고 왜 지식 확장을 안 하냐라고 묻기보다는 정말 AI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 학습의 방향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과의존을 생각할 때 결국 이 시간축에서 우리가 AI에 대한 이 의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직적으로 잘 트래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또 스킬 향상, L&D 측면이랑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AI의 활용은 점점 올라가지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사람의 스킬은 떨어지는 과의존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스캐폴딩 같은 개념은 결국
이 AI의 의존이 줄어들더라도 개인의 스킬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I라는 좋은 툴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올라가는 형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활용한 학습 설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마이크로 튜터를 통해서 개인화를 시도를 하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AI를 썼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AI를 써서 어떤 학습 경험과 인터랙션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AI의 역할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보조교사, 튜터, 아니면 또 다양한 어떤 뭐 코치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AI가 학습자가 되는 형태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AI의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어떻게 이 학습자들 또 현업에서의 우리 직원들이 AI와 인터랙션 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AI 도입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 앞으로 이 AI 시대에 적응을 해나가려면 어떻게 이 전략을 세워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스킬 코드라는 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맷 빈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킬을 배워나가는가, 스킬 형성에 어떤 요소가 있는가를 본 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스킬을 쌓는데 세 가지의 C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챌린지.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살짝 넘어서는 과제들이 계속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컴플렉시티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실제 업무와 가까운 그런 업무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멘토와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요소가 맞물려야 하는데, AI가 들어오는 다양한 이 그 워크플레이스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킬 불평등, 불균형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로봇 수술의 사례입니다. 로봇 수술이 수술실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수술 효율은 올라가고 성과도 올라가고 시간은 단축이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굉장히 좋아할 일이죠. 그러니까 소위 ROI가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초보자들, 여기서 이제 초보자들은 레지던트, 전공의들인데요. 전공의들이 학습의 길이 사라집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우리가 그 의료 드라마에서 보듯이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해가고 혼나가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나가는데, 로봇 수술이 되니까 의사들이 콘솔 앞에 앉아서 오락을 하듯이 조종하듯이 하고, 이 경우에 전공의들은 필요가 없거나 교대를 해주지 않거나 하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C가 모두 무너지는 효과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유튜브로 수술을 배우는 이런 그림자 학습, 섀도우 러닝이라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봤을 때 결국 스킬과 프로덕티비티를 함께 상승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할 때 HR과 L&D 관점에서는 생산성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AI의 많은 솔루션들이 생산성을 높여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인력을 줄여준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작업을 수행하고 AI랑 상호작용하는 인력들의 스킬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디스킬링이 일어나는 작업이라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자동화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훈련을, 그러니까 학습으로 편하게 해볼 수 있는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한다든가, 멘토링이나 그런 커넥션을 강조하는 것들을 어떤 성과 지표에 넣는다든가, 함께 또 전문가랑 초보자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한다든가 하면서 이 세 개의 C를 지키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장표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봤을 때 성공적인 AI 도입의 흐름은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도입을 하기에 앞서서는 우리 조직의 업무를 다양하게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스킬에 어떤 영향을 AI가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검토를 해서 이 정밀한 분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세워서 어떤 업무에 AI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AI가 도입이 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보고 직원들이 점점 더 AI를 효과적으로 쓰고 정답 검색기가 아니라 생각의 도구, 증강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결국 기존에 사람이 해오던 업무에 AI를 부분적으로 넣는 것을 넘어서서 AI와 사람이 같이 결국 이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이 새로 업무를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단계의 도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현업에 AI 도입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